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강대국입니다. 러시아의 GDP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습니다. 남한보다. 우리를 보통 1조 8천억 달러로 치는데 네네. 러시아가 2조를 살짝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는 우리가 더 높게 나오는 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게 나오는 해는 어떤 해냐면은 국제 유가가 싼 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GDP가 2조 달러를 살짝 넘는데 그 2조 달러의 상당 부분을 석유값으로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바에 의하면은 제3세계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자원 팔아가지고 그거로 돈을 만드는 나라. 근데 이 나라가 지금 경제 제재를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 것이죠. 뭐 지금 우크라이나가 뭐 폭격했다는 것은 그건 아주 마이너한 얘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는데 하루에 얼마가 드느냐. 하루에 드는 돈을 적게 보면 5억 달러 많게는 10억 달러라고 칩니다. 야. 그러니까 10억 달러라고 치면은 이제 이거는 돈만 치는 거예요. 사람 죽은 거는 돈으로 안 계산하고 탱크 깨진 거 계산하지 않고 그 10억 달러씩 1년이면 3,650억 달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GDP의 몇 퍼센트입니까? 거기다 쓰는 돈이 2조인데 3,650억 달러. 그러니까 그 전쟁을 3년을 했습니다. 지금. 네네. 3년 동안 러시아가 전쟁 비용으로 쓴 돈이 러시아 1년 GDP의 60%가 넘습니다. 거의 뭐 거덜나는 수준이네요. 이게 거덜난 거예요. 이미. 거덜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숫자로 거덜이 나는 거죠. 네네. 이거는 사람 죽은 거는 돈으로 안 친 겁니다. 가서 쓴 돈만.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가 과연 전쟁을 더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최근에 그 푸틴이 트럼프 말을 안 들으니까 트럼프가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마음대로 때리라고 좋은 무기도 주고 드론도 많이 갖다 주고 뭐 미사일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번에 그 러시아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이 친구 말 안 듣는구나.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까지 간 겁니다. 러시아는 레짐 체인지는 아니에요. 러시아는 소련일 때 레짐 체인지를 했습니다. 즉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로 바꿨어요. 네네. 그 자본주의가 좀 마피아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렇지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푸틴이라는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소련을 이 사람은 독재자인데 너무 그게 그러니까 뭐라는가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그 뭐 미국에 있던 어떤 소련을 연구하는 학자가 그 푸틴을 칭찬하긴 했습니다. 그 정도 국력 가지고 세계에서 그 정도 대우받는 것도 대단한 정치가다. 우리나라의 국력인데 네. 푸틴이 대우받는 거는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단하다. 야망이 큰 사람이고 그리고 외교를 과거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트럼프의 비위를 아주 심각하게 건드렸는데 아마도 정권 교체 당할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 보니까 네네. 소련이 완전히 붕괴된 거. 그때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동안 싸웠습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동안 싸운 것보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3년 동안 싸운 것이 돈과 인명피해가 훨씬 큽니다.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전쟁하고 소련이라는 그 대제국이 무너졌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3년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결말되더라도 푸틴 정권이 그 정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과연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푸틴 정권이 아마 물러나게 되고 조금 온건한 정권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도 있을 거다. 그 미국이 지금 제재만 풀어주면 일단은 또 기본은 되니까 그 나라가 식량하고 에너지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을 다시 찾을 수는 있는 나라입니다. 하여간 뭐 자료 보니까 제가 하루에 10억, 1년이 아니라 하루에 10억 달러. 야. 이걸 3년 동안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러게요, 진짜. 지금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그리고 빨리 이겨가지고 무엇인가를 좀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었다 그럴 경우에는 푸틴도 인기도 올라가고 그럴 텐데 처음에 인기 올라갔습니다. 네. 전쟁 시작한다음에. 근데 지금 오래 끌고 1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이제 지금 그래서 저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강대국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뭐 확실하게 알았고 그 미국의 그 장군들이 쓴 책들 보면은 자기네들은 러시아가 저런 식으로 2차 대전 스타일의 전쟁을 하는 걸 보고 놀랬다.
자기네들은 러시아가 그래도 군사혁신을 일으켜가지고 미국처럼 한 달이면은 맨 처음에 한 달도 안 갔어요. 네. 그 미국의 그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죽는데 며칠도 안 걸릴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3년도 더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다 깨달은 것이죠. 안 그래도 뭐 보니까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이 러시아 경제가 구조적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푸틴이 네네. 또 다른 쿠데타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정권 교체 가능성 뭐 그런 것과 그렇죠. 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러시아가 그 전쟁을 시작할 무렵이 러시아가 기름을 제일 많이 팔 때입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돼가지고 바이든이 대통령 돼가지고 미국 석유를 못 파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석유를 이제 사오는 나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이 석유를 내다 팔 때는 국제유가가 내려가서 러시아가 정신 없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 된 다음에 환경 핑계 대가지고 미국 석유를 못 파게 하니까 네. 미국이 다시 사와야 되는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확 오른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한 그 2년 동안 전비를 벌었습니다. 그러고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의 이 에너지 수출액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제재를 가기 시작하니까 쭉 내려갔는데 지금은 그 전쟁 시작할 때 한 3분의 2 정도 팝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러시아 경제의 한 10% 정도 거의 아마 그 정도쯤 충격을 줬을 거예요 이미.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서 이제 유럽 나라들이 안 사오는데 러시아 가스라든가 그 오일을 그런데 그거를 지금 중국이 사주고 인도가 사주고 있습니다. 이거 며칠 안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이제 완전히 끝내야 되는데 러시아와 무역 거래를 하는 나라는 관세를 500%, 50%를 500을 매기겠다라고 지금 이제 거의 끝장을 보겠다는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도가 중국 다음으로 러시아 석유를 많이 사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원래 미국 편인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한테 관세를 50%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지금 러시아 전쟁을 도와주고 있어. 라는 그 벌칙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안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과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러시아 쪽에서 먼저 이렇게 그러면 좀 뭔가 휴전의 그런 뉘앙스 이런 것들을 풍기고 있는데 그만큼 러시아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절박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한테 완전히 꾸를 수가 없으니까 대화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얻어내고서 그러고서 이제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야 될 겁니다. 제가 그 전쟁을 쭉 오래 관찰하면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둘 다 힘이 빠지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 어트리션 워페어라고 그래가지고 소모전입니다. 그래서 소모가 다 되면은 더 이상 못 싸우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원래 싸울 능력이 없었는데 계속 미국하고 유럽이 돈을 대주니까 그렇죠. 그거로 싸우는 거고 러시아는 이제 거의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갖고 정권까지 다 날아가는 것보다는 미국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그게 제일 나은 방향이 되겠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 대해서 무지하게 실망한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15일 날 알래스카에서 만날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뭐 일이 잘 안 된 다음에 미국이 아주 본격적으로 러시아를 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탱크가 한 2만 대쯤 되는 나라인데 전쟁하면서 10,000대가 없어졌어요. 절반 이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심한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답은 휴전이에요. 그러니까 종전은 수용할 수가 없고 휴전으로 종전은 간다. 우크라이나의 패배와 네. 몰락을 의미하니까 국민 감정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자꾸 푸틴의 말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력을 지금 잃어버린 거 정확하지 그러니까 판단력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휴전을 중재해야 되는데 자꾸 종전을 중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은 종전을 하려면 러시아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점령지를 러시아 헌법에 따라서 합병 러시아 영토로 규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돌려주면 네. 푸틴 입장에 또 위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뺏긴 영토를 인정해주면 이것도 위헌인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협상을 하는지 저보고 하려면
제가 러시아 저서 공부했으니까 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나 친구들도 있고. 아, 왜 자꾸 그러니까 지금 휴전을 일단 하고 휴전이라고 쓰고 종전이라고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 평화협상안 종전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 지금 말이 되냐고. 우리가 지금 북한 인정해주고 다른 나라 영토야. 평화협정 체결해. 이거 못 하거든요. 우리 헌법에 안 되거든요. 우리 헌법에 북한은 우리 영토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협상이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에요. 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푸틴이 행복하냐? 아니에요. 푸틴도 어려워요. 똑같이 어려운데 우크라이나보다는 덜 어려운 거죠, 지금. 버티기로 가면. 그 상황이니까 푸틴도 협상하려고 그러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협상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끝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리얼리티 쇼처럼 해요. 이번에도 언제까지 끝내? 27일 날 끝내까지. 27일까지 시간을 줬거든요. 왜 27일일까요? 그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약간 좀 극적인 네, 효과를 극적인. 연출하기 위해서. 내가 추수감사절 선물을 만들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잡한 얘기 27일까지 어떻게 끝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치적 이기주의, 그다음에 전쟁 피로감, 그리고 지금 할 만큼 했어요. 지금 뭐 포크로우스크, 니노흐라드가 위험하다고 그러지만 그거 넘어간다고 우크라이나가 뚫리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점령할 만한 러시아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푸틴이 15만 명이나 지금 투입해서 그 지역에 그 인간 믹서기처럼 정말로 미트그라이드처럼 인해 전술하는 이유는 뭐냐? 빨리 요충지를 장악하고 그냥 끝내고 싶은 거예요. 딱 거기까지 딱 점령하고 이제 끝내자. 그렇죠. 왜냐? 계속해서 유발 하랄이라고 네네. 이스라엘 사학자 있잖아요. 군사 사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러시아가 절대로 못 이긴다.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우크라이나가 진짜로 이긴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유발 하랄에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소모율이에요. 러시아의 소모가 너무 많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이 상태로 점령하려면 100년이 걸리고 하긴 하는데 사상자는 수천만 명이다. 하겠어요? 못하죠. 두 번째, 제공권 장악을 못했다. 지금 비행기들끼리 날아가서 폭격 이거 안 나오죠? 네. 드론하고 미사일이죠? 비행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끼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전쟁할 때 비행기 아껴요? 안 하죠? 완벽하게 제공권을 장악합니다. 제공권이 없는 전쟁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되게 지루한 그런 소모전이겠네요, 진짜. 세 번째, 흑해의 재해권. 바다도 장악을 못했어요. 왜 전쟁 초기에 흑해에 기하면 모스크바함이 격침당했거든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 모스크바함의 격침이 러시아한테 아주 뼈아파요. 그게 흑해 방공을 책임지는 방공함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떠 있으면 재해권도 장악하고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이나 뭐 드론이나 아니면은 항공기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압하거든요. 근데 이게 격침돼 버리니까 흑해가 지금 무주공산이에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렇게 원했던 이쪽 오데사 쪽에 상륙 작전도 못하고 흑해를 활용을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유발 하랄이 판단은 소모율, 제공권, 재해권의 문제 때문에 러시아는 못 이긴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그 얘기는 우크라이나가 점령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못 이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푸틴도 지금 겉으로 놓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소모율. 거기다가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러시아 재정의 한 3분의 1, 4분의 1이 석유 수입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20% 줄었어요. 벌써. 네.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거대 에너지 기업들을 징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푸틴도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죠. 젤렌스키보다 입장은 낫다 뿐이지. 그러나 젤렌스키가 더 다급하니까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우크라이나한테 패배한 형태의 협상안을 가지고 가면 돌맞죠. 그게 젤렌스키 지금 고민인 거예요. 아무튼 간에 뭐 종전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양측은 뭐 엄청나게 또 드론 공격하고 미사일 쏘고 막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고지전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6.25 때 3년 중에 2년을 휴전협상했거든요. 그 2년 휴전협상하는 와중에 거기서 희생자가 제일 많았어요. 이 고지 한 고지 가지고 뭐 수십 번 서로 치고받고
그러니까 뭐 전방에 가보면은 포탄으로 고지의 높이가 몇 미터씩 낮아진 산들이 많아요. 포를 하도 쏴가지고 양쪽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휴전을 하게 되면 전쟁이 끝나게 되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마지막 영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러시아가 진격하면 내일은 우크라이나가 진격하고 이런 거고 지금 전략적 요청지 말씀드렸던 포크로우스크, 미노흐라드 그런 쪽에서 지금 물량 공세를 러시아가 하면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아마 어쩌면은 이 방송이 나갈 때는 포크로우스크 같은 경우는 함락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포크로우스크를 완전히 탈환하는 건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포크로우스크나 미노흐라드 같은 데에서 끝까지 사수하느냐 손실을 보면서 아니면 후퇴해서 전열을 재정비하느냐 아니면 세 번째 너 죽고 나 죽자 나 한 명 죽을 때 너 10명 죽인다. 왜냐 러시아 쪽 피해가 더 크거든요. 공세니까. 그래서 최대한 러시아를 소진시키느냐 요 세 가지 고민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이 격화하는 건 전쟁을 서로 이기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양측 최종 지점에서 누가 더 우세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양쪽이 완전히 뒤집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하거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뺏긴 땅을 다 찾거나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제 드론을 활용해서 뭐 러시아의 발전소 이런 데 타격해서 이 발전소가 안 돌아가게 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조금도 아니네요. 이제 겨울이잖아요. 막 그런 엄청나게 추워지는 그런 환경을 또 최대한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아픈 곳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겨울이 되면 전장이가 일단 어려워요.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우리가 보도가 잘 안 나오는데 소리 없는 전쟁이 많아요. 뭐냐 유럽 전역에서 그걸 제로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러시아가 방화. 엊그제 폴란드에서 철도로 폭파했잖아요. 네, 러시아가. 철도 폭파.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간첩선 침투. 그다음에 드론은 뭐 덴마크부터 노르웨이 뭐 독일, 루마니아, 폴란드 전역에 지금 뿌리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항공기도 많이 마비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유럽 전역의 피로감을 누적시키고 있어요. 이번에 폴란드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주로 활용하는 그 테러리스트나 그 스파이들은 누구냐? 우크라이나인들이에요. 우크라이나인들을 돈을 주고 사서 간첩으로 활용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예를 들면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안 좋아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을 시켜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가는 그 철로 보급로를 폭파시켰어요. 그 우크라이나인들이 잡혔어요. 그럼 안 그래도 폴란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있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예요? 적개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꾸 뭐 새로운 유럽의 전쟁을 준비한다. 우크라이나 하나도 못 이겨서 코피 터지는데 새 전쟁을 어떻게 해요? 유럽 전역의 스파이 활동과 파괴 활동, 방어 활동 이런 건 뭐냐? 유럽 안에 전쟁 피로감을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게 커지면 커질수록 러시아도 다급하다는 얘기예요.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푸틴 입장에서는 100만에서 150만 사이에 전사 사상자가 발생을 했으니 천문학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소비했으니 어느 경우든 러시아가 이겼다라는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자기 정권 유지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도 치열해지는 거고 최대한 본인이 이겼다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협상안도 자기 위주로 제안하고 이러는 거죠. 안 그래도 뭐 루블라 가치가 연일 하락하고 있고 국방비가 GDP의 8%를 넘어서면서 극심한 이 경제적인 피로도 누적이 되고 있는데 뭐 국민 불만과 징집 반발까지 확산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 체제 내부 분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걱정인 게요. 러시아 내부에 지금 강경파들이 특세예요. 드미트리 코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렘린궁 행정실 부실장이었고 푸틴의 최측근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반대했어요. 초기부터. 네. 굉장히 합리적이고 냉정한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온건파죠. 근데 최근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주로 강경파들만 모이는 거죠. 강경파들만. 그러면은 이게 효율적인 신속한 의사결정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너무 일방적인 편향된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계속하자라는 쪽의 목소리들이 더 커져가요. 푸틴 주변에는. 네. 근데 반면에 일반적인 민심은 지금 경제도 나쁘고 지금 최근에 러시아 자원병 네. 모집 포스터에 보면 1년에 연봉이 70만 루블 한 1억 3천만 원 되거든요. 오, 상당히 세네요. 네. 예. 우리가 봐도 세죠. 우리가 봐도 세죠. 네. 근데 저기 러시아의 평균 임금이 160에서 180만 원이에요. 이거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한 4-5배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러시아도 그렇게 병력을 갈아놓고 있지만 모델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자 러시아 국방비가 전시 한 8%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2.32%예요. 지금. 많이 쓰는 거거든요. 네. 분단 체제에서. 그럼 2.32%에 거의 한 4배 가까운 3.5배 정도를 쓰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다음에 경제가 한 3% 4% 성장한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전시경제. 전시경제는 포탄 찍어내면 생산이잖아요. 근데 쓰면 끝나잖아요. 재생산이 안 되잖아요. 이윤축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라 그럴까? 어떤 병드는 구조예요. 병드는 구조. 그러니까 경제는 성장하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내부의 불만이나 문제 후유증 거기다가 중앙금리는 17%고 중앙은행 금리 원래 21%였어요. 내린 게 그 모양이에요. 낮아진 거네요. 네. 원래 좀 높긴 높았지만 네. 아니 그래도 어떻게 17%예요. 그다음에 부가세도 최근에 또 옮겨 올렸거든요. 지난해 그랬어요. 세금 올리면서 앞으로 세금 안 올린다고. 근데 올해 또 올렸어요. 모든 면에서 러시아도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제렌스키가 힘들다 그러지만 러시아도 똑같이 힘들다. 버티는 것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푸틴 대통령이 또 다른 뭐 쿠데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 과거 프리고진 반란 이후에 또 군 내부 긴장감이 여전히 뭐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프리고진 반란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친위 쿠데타지 푸틴의 전복을 의도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주변에 있는 푸틴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반감이었지. 만약에 푸틴을 노렸다면 푸틴이 살려줬겠어요? 아 물론 죽이긴 죽였죠. 비행기 축지시켜서. 네네. 그렇게 보면 지금 전쟁이 장기화하고 러시아가 지는 그림이 나오고 푸틴이 유약하다. 그러면 뭐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지금은 장기적으로는 지금 휴전에도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승리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피해가 아주 크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그렇게 그 치명적인 상황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하고 싸우지만 지지율이 높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서로 충돌하니까.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미중 갈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현실화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정면으로 충돌할 만한 인물들은 없다. 그러나 푸틴이 유약해지거나 그다음에 전쟁에서 패배한 형태로 귀결이 되거나 그럼 위험하죠. 그러나 뭐 그리고 모든 독재는 항상 쿠데타 걱정해요. 아. 지들은 항상. 그런 거지 지금 갑자기 푸틴의 권력기반이 취약해졌다? 그렇지는 않죠. 여러 가지로 푸틴도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쿠데타설로 나오는 거지. 실제로 뭐 러시아군 안에서 푸틴을 대체하거나 그럴 만한 인물들이 없어요. 현재로서는.